우리는 바이킹을 항상 전사의 모습으로 기억한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전투의 함성, 바다를 가르는 드레카르베, 그리고 차가운 철의 무게. 그러나 그들이 칼을 들지 않는 날들은 더 길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바이킹은 전사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시작된다. 오늘은 전투가 아닌 한 바이킹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갔는지에 대한 조용한 기록이다. 새벽이 오기 전 북쪽 끝의 차가운 하늘에서 아직 태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둠 속 피오르드는 아주 약하게 은빛을 띠기 시작했다. 안개는 물 위를 낮게 깔고 흘러 마치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듯 했고 바람은 얼어붙기 직전에 숨을 내쉬며 숲 사이를 스쳤다. 이 고요한 시간에 롱하우스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무가 오래된 금속처럼 삐걱대며 열렸고 안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한 줄기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은 아르니. 전설에 나올 영웅도 아니고 왕도 아니며 사가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농부이자 목수였고 필요할 때는 바다로 나가 무역과 사냥을 하기도 하는 살아있는 현실의 바이킹이었다. 그러나 역사에서 사라진 대부분의 삶들이 그렇듯 평범함 속에야말로 진짜 삶의 결이 가장 잘 드러난다. 아르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뒤 몸을 일으키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롱하우스 속은 아침의 흔적이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밤새 타오르던 화덕의 잿빛 불씨가 아직 부드러운 열을 머금고 있었고 가족들은 지프로 만든 침상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바닥은 단단한 흙 위에 짚을 깔아 단열을 유지했고 벽은 거친 통나무와 이끼로 막아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했다. 북유럽의 겨울은 인간에게 가혹했기 때문에 집의 구조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한 지혜였다. 아르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는 너무 차가워 폐를 얼릴 것 같았지만 그는 익숙하다는 듯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차가움 속에 섞인 소금기, 나무 냄새, 촉촉한 풀의 향까지 모두가 그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멀리서 양과 염소 울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바람은 피오르드에서 밀려온 물결과 함께 차갑게 흐느꼈다. 그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밭의 울타리를 고치고 어제 손질하지 못한 그물도 점검해야 하며 오후에는 마을 공동 작업장에 가서 톱날을 갈아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저녁에는 마을 회합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바이킹의 삶은 단순히 전투와 약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고 바다에서 사냥하거나 무역을 하며 흘러갔다. 그들의 세계는 성냥갑처럼 작은 마을 속에서 시작되어 바다 끝까지 이어졌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평범한 하루가 있었다. 아르니는 밭으로 향하며 손끝으로 흙을 만져보았다. 겨울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 흙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토양이 풀리고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농사는 혹독한 자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이었고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사의 이미지 뒤에 가려진 이러한 실상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바이킹 사회는 전사보다 농부와 장인들이 더 많았고 그들의 손길이 곧 마을의 생명줄이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자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짚이 묻은 머리를 흔들며 뛰어나왔고 여인들은 가축을 살피며 아침 준비를 했다. 장정들은 숲으로 향하거나 배를 점검하며 오늘이 바다로 나가기 좋은 날인지 살폈다. 바이킹은 세계 곳곳을 여행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모험은 언제나 이런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다. 아르니는 밭일을 마친 뒤 해안가 쪽으로 걸어갔다. 드레카르베들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고
배의 곡선형 구조는 바람을 가르며 바다를 헤치던 과거의 날들을 조용히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는 그물의 매듭을 살피고 손잡이를 고쳤다.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마을의 자부심이었고 생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마을의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배를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바다를 두려움과 기대로 바라보았다. 정오가 되어 해가 높이 솟자 아르니는 잠시 일을 멈추고 바위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끝없이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전사로 기억하지 않겠지만 그는 오늘 하루도 전쟁처럼 살고 있었다. 기후와 맞서고 땅과 씨름하고 바다와 협상하며 생계를 지키는 일은 때로는 칼과 방패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공동 작업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장인들이 철을 두드리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널빤지를 다듬고 있었다. 바이킹은 뛰어난 금속 기술을 가진 민족으로도 유명했다. 그들은 단단한 철을 얇게 벗겨내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고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장식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 기술력은 단순한 전투도구 제작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차분해졌다. 여인들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가축들은 서서히 우리로 돌아갔다. 바람은 점점 약해지고 피오르드 위의 물결도 조용히 호흡하는 듯 잦아들었다. 아르니는 롱하우스로 돌아와 문을 열었다.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은근하게 퍼져 있었고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저녁 식사는 단순했지만 정겨웠다. 빵, 염장고기, 따뜻한 죽, 그리고 약간의 맥주. 이 순간이야말로 바이킹들이 전쟁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불빛만 남은 롱하우스에서 아르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다. 전투도 모험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이 하루야말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였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모여 바이킹이라는 문명을 만들어냈다. 북유럽의 밤은 길고 차가웠지만 불빛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숨결은 평온했다. 아르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킹의 세계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일상 위에 세워져 있었다. 영웅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가 진짜 역사를 만들어 온다. 전쟁의 기록은 남지만 이런 작은 하루들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오늘은 그렇게 끝난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파도 소리와 함께 정오가 지나면서 태양은 북쪽 하늘에서 드물게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유럽의 낮은 결코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았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습기가 서려 있었고 바람은 언제나 숲과 바다의 냄새를 실어나르며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아르니는 아침 일을 마치고 나무 바위를 지나 공동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마을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장인들이 모여 철을 두드리고 나무를 깎고 배의 골격을 세우며 하루를 보냈다. 바이킹 사회에서 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계와 명예, 그리고 삶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작업장 안은 뜨거운 열기와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불꽃이 튀고 망치가 울리며 리듬을 만들었다. 철을 달구는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울리는 천둥처럼 무겁고 진동감이 있었다. 아르니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치 소리, 불의 숨결,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그런 자연스러운 소리들이 대화와도 같았다. 그는 먼저 톱날을 갈아야 했다. 쇠줄을 잡고 천천히 날을 밀고 당기며 골을 맞춰 나갔다.
작은 금속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날이 매끄럽게 정리되자 그는 손끝으로 감촉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도구로 오늘 나무를 손질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쪽에서는 대장장이가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를 내리치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동처럼 일정했다. 불꽃이 튀어오르고 쇠는 점점 단단한 형태를 갖춰갔다. 대장장이의 얼굴은 땀과 재로 얼룩져 있었지만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자였다. 칼도 도끼도 농기구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뱃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드레카르 배의 곡선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효율적으로 가르는 과학이 깃든 구조였다. 나무는 길게 갈라졌고 장인들은 얇게 벗겨낸 판재를 휘어 곡선으로 만든 뒤 서로 맞물리도록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각재 하나하나가 미래의 항해를 생각하며 만들어졌다. 바이킹의 배는 그들이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문화와 지혜의 결정체였다. 그 기능성은 당시 유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고 오늘날 고고학자들조차 감탄할 만큼 정교했다. 아르니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잠시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빛이 닿는 부분은 부드럽게 따스했다.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개울가로가 물을 떠마셨다. 북유럽의 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마치 얼음을 바로 녹여 만든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단순한 물 한 모금이 바이킹에게는 큰 힘을 주는 순간이었다. 식사는 늘 단순했다. 따뜻한 죽, 구운 빵, 염장 고기, 약간의 버터와 치즈. 남자들은 나무 두루마리처럼 생긴 널찍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손으로 집어먹거나 작은 나무 숟가락을 사용했다. 음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아냈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 아침의 고요를 닮은 낮의 평온이 마을을 감쌌다. 점심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아르니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밤마다 불가에서 할머니에게 바이킹 신화와 영웅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토르의 망치, 오딘의 지혜, 로키의 속임수, 라그나로크의 예언까지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바이킹 사회에서는 신화가 삶이며 지혜였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아이들은 신화를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거친 땅의 의미를 배웠다. 오후가 깊어지자 그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나무 판재를 다듬을 차례였다. 그는 톱과 대패를 들고 배의 측면을 구성할 널판을 조심스럽게 가공했다. 나무결을 살피고 휘어지는 정도를 확인하고 다른 판재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 시험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 바이킹 장인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함이었다. 바다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흥미롭게 작업장을 둘러보며 장인들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어떤 아이는 대장장이 옆에 서서 망치의 리듬을 듣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배를 만드는 기술자를 따라다니며 나무 조각을 주워 모았다. 이처럼 기술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고 말이 아닌 몸으로 배우는 전통의 방식이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작업장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갔다. 장인들은 불을 줄이고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의 끝을 준비했다. 바람은 다시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피오르드 위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고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바이킹의 세계는 또 한 번 이어졌다. 아르니는 작업장 밖에 서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은 낮게 드리워진 구름 사이에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고 바다는 은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이킹에게 바다는 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었다. 그의 조상들도 이 바다를 넘어 새로운 땅을 발견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넓은 세상에 남겼다. 오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평범한 날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날들 속에 바이킹의 진짜 삶이 있었다. 전설 속 전사들은 드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땅과 바다, 나무와 철, 가족과 마을 사이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 조용한 노동의 시간, 말없이 이어지는 리듬, 그리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의 온기가 그들의 사회를 지탱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저녁의 냄새가 마을을 감싸자 아르니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일도 이와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일상이 쌓여 바이킹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어왔다. 거대한 전투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하루들의 축적이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들. 아르니는 오늘도 그렇게 자신만의 역사를 살았다. 그리고 세계는 조용히 그들의 일상을 품은 채 또 다른 밤으로 들어갔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하루의 가장 고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낮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을 마무리하고 롱하우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람은 서늘해졌고 피 요르드 위를 가르는 물결은 더 느려졌으며 하늘은 붉은 빛을 띠며 마치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내는 마지막 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아르니는 작업장에서 손에 묻은 나무 가루를 털어내고 집으로 향했다. 땅은 낮 동안 햇빛을 조금 품었다가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중이었고 풀잎들은 이슬을 머금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에 희미한 연기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각 집마다 저녁불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바이킹의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전투도 일도 항해도 중요했지만 이 조용한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했고 가족이 서로를 확인하며 하루의 무게를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롱하우스 문을 열자 따뜻한 연기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지는 빵 냄새가 그를 반겼다. 안에서는 그의 아내 프레이디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랫자리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프레이디스는 단순히 집안일만 맡는 존재가 아니었다. 바이킹 사회에서 여성은 다른 유럽 사회보다 훨씬 강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이 먼 항해를 떠나면 마을 회의에 참여하며 법적으로도 상당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아르니는 그녀가 오늘도 원활하게 집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프레이디스는 그에게 짧은 미소를 건넸고 그는 일과 중에 있었던 작은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들의 대화는 항상 길지 않았지만 부드러웠다. 말보다는 서로가 있다는 존재감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저녁 준비는 단순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커다란 항아리에서 보리죽이 천천히 끓고 있었고 어제 잡아온 생선은 불 위에서 익어가며 고소한 향을 풍겼다. 철제 냄비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리는 점토나 돌로 만든 용기를 사용했다. 프레이디스는 허브를 넣어 맛을 더했고 약간의 소금과 버터로 풍미를 잡았다. 아이들은 굴뚝 옆에서 말린 고기를 조금씩 잘라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르니는 장작을 더 넣어 불을 살짝 키우고 가족들이 둘러앉을 자리를 정돈했다. 롱하우스 중앙의 불은 하루의 중심이자 삶의 상징이었다. 불은 따뜻함을 주고 음식을 익히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묶어주는 실 같은 존재였다. 불이 사그라들면 집안 전체가 한순간의 어둠으로 잠식될 만큼 불빛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었다.
식사가 시작되면 서로는 말없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루의 피로는 따뜻한 음식과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덜어낼 수 있었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사소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고, 프레이디스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마을은 다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이때쯤이면 마을 어딘가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는 옛 시를 낭송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바이킹 사회는 글을 널리 쓰지 않았지만 그 대신 말로 전해지는 지식과 이야기의 힘이 강했다. 그래서 밤의 시간은 이야기의 시간이었다. 불가에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듣는 일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문화적 순간이기도 했다. 아르니의 집에서도 오늘은 옛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다. 아르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신화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다. 오딘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토르는 왜 번개를 다루게 되었는지, 로키가 어떤 장난을 치고 신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아이들은 넓은 눈을 뜨고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었다. 불빛은 천천히 타오르며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이 그림자들은 마치 신화 속 장면이 벽에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바이킹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웠다. 용기, 정직함, 지혜,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자연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들의 말 속에서 체득되는 것이었다. 북유럽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롱하우스 안에서는 불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식탁 위의 도구들은 정리되었으며 아이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기 시작했다. 프레이디스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덮개를 씌워주고, 아르니는 마지막 장작을 화덕에 집어넣었다. 부드러운 붉은 빛이 천천히 번져나가며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 시간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프레이디스는 아르니 옆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내일의 날씨를 걱정했다. 비가 올 것인지, 바람이 강해질 것인지, 밭에 있는 울타리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고 실용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르니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밭에서 흙을 만졌던 순간들, 작업장에서 들려오던 망치 소리, 바다의 숨결, 아이들의 웃음, 프레이디스의 따뜻한 환영. 그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이킹의 삶은 종종 거칠고 가혹하다고 묘사되지만 그들은 이런 조용한 순간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다. 전쟁과 항해는 언제나 위험했고 삶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하루, 조용한 밤, 가족과의 시간, 따끈한 불빛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불이 점점 작아지고 집안은 어둠과 빛이 부드럽게 섞인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미 꿈속으로 들어갔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르니와 프레이디스는 서로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하루의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갔다. 깊은 밤이 찾아오면서 마을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고요해졌다. 이러한 밤이 반복되고 쌓여서 바이킹의 삶을 이루었다. 전사로서의 용맹도 그들의 일부였지만 이런 평온하고 조용한 시간이야말로 그들이 지켜내고 싶었던 세계였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불빛은 마지막으로 깜박이더니 조용히 사그라들었고 롱하우스는 또 다른 꿈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북쪽의 긴 밤은 조용히, 차분히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펼쳐졌다.
북쪽의 계절은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시험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마을 전체가 긴 호흡을 들이쉬는 것처럼 정적에 잠기곤 했다. 태양은 몇 시간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바람은 바다를 통과하며 날카롭게 살을 애는 듯했다. 그러나 바이킹에게 겨울은 단순한 시련의 계절이 아니라 서로를 묶어주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애는 깊어졌다. 아르니가 사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람이 바다에서 얼음처럼 흘러들어오고 숲속 나무들은 하얀 서리에 잠겼다. 사람들은 집 밖에서의 일을 줄이고 롱하우스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런 겨울 속에서도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유레유이라 불리는 겨울 축제였다. 이 축제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어둠의 계절 속에서 빛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유래 전날 아침. 마을은 비록 조용했지만 희미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르니는 숲으로 향해 건조한 장작과 축제에 필요한 나뭇가지를 모아 돌아왔다. 여성들은 향초를 만들고 아이들은 집안 장식을 도왔다. 롱하우스 안은 평소보다 더 따뜻해졌고 불 위에서는 향기로운 허브가 담긴 큰 냄비가 천천히 끓고 있었다. 프레이디스는 평소보다 더 공을 들인 저녁을 준비했다. 유래는 겨울의 가장 어두운 시기지만 동시에 빛의 귀환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추위와 고된 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존재를 축복했다. 해가 느리게 넘어가며 하늘이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바뀌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공동 축제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축제장은 단순했지만 따뜻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주변에 나무 벤치가 둘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면 대장장이가 불을 붙였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모두가 조용히 숨을 멈춘 듯 바라보았다. 장작이 타오르며 내는 소리,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은 마치 신성한 의식 같았다. 바이킹은 자연의 힘을 신들에 비유했고 불은 생명과 재생의 상징이었다. 불이 충분히 타오르자 마을의 고령자, 즉 현자격인 인물이 앞으로 나와 조용한 목소리로 축복의 말을 시작했다. 그는 겨울 동안 가족들이 안전하길 기원했고 농사가 풍요롭기를 바랐으며 바다에 나갈 이들의 안전을 빌었다. 그의 말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불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호흡을 나누고 있었다. 축제가 한창일 때 젊은이들은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기도 했고 장인들은 술을 나누며 지난 한 해의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여자들은 아이들에게 옛 전설을 들려주고 어른들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었다. 바이킹 사회는 거칠고 전투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공동체 중심의 매우 따뜻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추위가 심할수록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고 그 온기가 곧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아르니는 불가에 앉아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쟁도 항해도 아닌 이런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이 불 근처에서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 프레이디스가 여인들과 조용히 웃음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보이는 이 분위기는 그 어떤 전설보다도 값졌다. 축제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작은 나뭇가지를 불에 넣고 각자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의 건강을, 어떤 이들은 풍요를, 또 어떤 이들은 무사한 항해를 기도했다. 이 소원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 불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신들에게 전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롱하우스 안은 축제의 여운으로 따뜻했고 향초의 향은 부드럽게 공기를 채웠다. 아르니는 오늘 받은 작은 나무 조각을 벽에 걸어두었다. 이것은 축제의 상징이자 다음 겨울까지 가족을 지켜줄 타리스만으로 여겨졌다. 프레이디스는 아이들을 재우고 자신도 곧 지친 몸을 내려놓았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조용한 평화로 가득했다. 아르니는 마지막 장작을 불에 넣고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는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었다. 자연은 가혹했고 운명은 종종 잔인했지만 그 모든 앞에서 인간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야말로 바이킹 사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아르니는 눈을 감으며 이 평온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바람이 벽을 두드리고 불빛은 천천히 흔들렸지만 그는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공동체의 온기와 가족의 숨결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런 작은 밤들이 쌓여 바이킹의 문화를 이루고 역사를 만들어갔다. 세상에 알려진 전설은 영웅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역사는 이런 조용한 밤의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날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언제나 희미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바이킹이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고 바람이 다시 부드러운 결을 띠기 시작할 무렵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갔다. 땅은 느리게 녹아내렸고 숲에서는 새들이 긴 침묵을 깨고 울기 시작했다. 추위가 물러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마을 곳곳에서 망치 소리와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아르니에게도 이 시기는 특별했다. 겨울 동안 쌓아두었던 계획들이 드디어 손을 탈 수 있는 계절이었기 때문이다. 바이킹 사회는 전사로만 유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교한 기술과 섬세한 손재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배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들의 무기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했으며 그들의 장신구는 오늘날에도 연구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정교했다. 아르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왔다. 바이킹의 세계는 단단한 땅과 거친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은 언제나 생명을 만들어냈다. 아침이 밝자 그는 일찍 작업장으로 향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불을 지핀 대장간에서는 벌써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작업장은 마을의 심장이었고 그 중심에는 대장장이가 있었다. 아르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장장이 스베인르는 이미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집게로 잡고 모루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의 팔은 두껍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쇳덩이에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마치 리듬을 타듯 일정하고 부드러운 힘을 실었다. 쇠는 그 리듬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형태를 드러냈다. 뜨겁게 달아오른 금속은 점점 칼의 형체를 띠기 시작했고 스베인르는 단단한 표정을 지은 채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갔다. 아르니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이킹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명예이자 생명이었다. 칼의 날 하나에도 장인의 철학과 경험이 녹아 있었다. 쇠를 어떤 온도로 달굴지, 어느 시점에서 식힐지, 어떤 무게로 망치를 내려칠지가 모두 칼의 품질을 결정했다. 아르니는 자신의 작은 작업대에서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은 조각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듬고 얇은 줄을 만들어 원형으로 말았다.
바이킹 장신구는 투박한 전사들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매우 정교하고 섬세했다. 그들은 매듭 무늬, 동물 형태, 자연을 상징하는 문양 등을 복잡하게 엮어 넣었다. 이 작은 장신구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의미를 나타냈다. 토르의 망치 모양을 한 베르그 브라이스는 보호와 용기를 상징했고, 새 모양 장신구는 여행과 지혜를 상징했다. 많은 바이킹들은 바다에 나설 때 이런 장신구를 목에 걸어 안전을 기원했다. 한편 배 제작장에서는 오늘도 거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르니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드레카르 배의 골격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장인들은 판재를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다. 나무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무결을 읽고 바람의 흐름을 이해하며 물결을 가르는 모양을 생각하며 판재를 휘었다. 드레카르 배는 다른 어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빠르며 유연했다. 유럽의 많은 왕국이 바이킹을 두려워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배였다. 그들은 얕은 강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깊은 바다에서도 버틸 수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배를 들고 육지를 넘을 수도 있었다. 작업장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졌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계를 유지했다. 바이킹의 기술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었다. 자연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연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상인들이 도착한 것이다. 바이킹 사회는 유럽의 중요한 교역 민족이었다. 그들은 북쪽 끝에서 출발해 러시아 강을 따라 내려가 비잔티움 제국까지 도달했고 서쪽으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들어갔다. 그들은 약탈자로도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문명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뛰어난 무역가였고 물건을 교환하며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마을에 온 상인은 모피, 꿀, 건어물, 철제 도구, 장신구 등을 교환했고 대신 비단이나 유리잔, 향신료 같은 외래품을 가져왔다. 아르니는 은 장신구 몇 점을 상인에게 보여주었다. 상인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챙겨온 작은 유리잔 몇 개와 교환을 제안했다. 유리는 북유럽에서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졌다. 아르니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거래는 간단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다. 바이킹 무역은 종종 위험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교환의 순간만큼은 서로가 같은 인간이라는 감각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상인들은 다음 마을로 떠날 준비를 했고 아르니는 다시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왔다. 그는 아까 교환한 유리잔을 들고 빛에 비춰보았다. 투명한 잔 속에서 석양의 붉은 빛이 반짝였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다. 바이킹의 삶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교역을 통해 문화를 흡수하며 기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갔다. 작업장의 불빛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바람은 다시 차가워졌고 피오르드의 물결은 잔잔한 호흡처럼 움직였다. 아르니는 손에 은은한 금속 냄새를 맡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오늘 만든 장신구 하나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밀스러운 하루의 쌓임이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물건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했고 마을을 만들었으며 문명을 남겼다. 바이킹의 힘은 칼날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땅과 나무와 쇠를 다루는 기술, 대지를 이해하는 감각,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나왔다. 오늘 하루 아르니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만들었다. 그는 무기를 만든 사람 옆에서 장신구를 만들었고
배를 만드는 사람의 손길을 보았으며 멀리서 온 상인과 세상을 나누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바이킹의 문화를 이루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마을은 어둠에 잠겼고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아르니는 롱하우스 문을 열며 자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공기를 느꼈다. 하루의 끝이었고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바이킹의 삶은 이어졌다. 고요하고 단단하게. 바람 속에서 바람이 동쪽에서 불기 시작하면 마을의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바다가 부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며 피오르드의 물길이 열린 봄. 바이킹들에게는 새로운 항해의 계절이 찾아왔다. 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공간이자 기회의 공간이었다. 폭풍과 암초, 끝없이 펼쳐진 어둠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과 교역, 그리고 삶의 확장을 약속하는 길이기도 했다. 아르니 역시 올해의 항해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아침 안개가 피오르드 위를 가볍게 덮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천천히 드레카르 배가 있는 해안으로 걸어갔다. 바람은 바닷물 냄새를 실어왔고 물결은 나무 선체 아래에서 조용히 부딪혔다. 배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듯했다. 바이킹에게 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사들의 무덤이 되기도 했고 가족을 새로운 땅으로 데려다주는 방주가 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심판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항해 준비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용기와 마음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아르니는 배의 골격과 돛을 살피며 작은 결함들을 확인했다. 돛줄의 마모, 갑판의 틈새, 노의 균열. 하나라도 놓치면 바다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그의 손끝은 오래전부터 배와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나무는 말이 없었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결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바다를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적 점검만이 아니었다. 항해자들은 떠나기 전에 반드시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은 작별 인사이자 마음을 다지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르니는 프레이디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걱정을 숨기지는 못했다.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아르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킹의 여자들은 강했다. 그들은 남편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았다. 바다는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떠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였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 아침부터 마을은 분주해졌다. 남자들은 식량과 물을 배에 싣고 건어물, 치즈, 말린 고기 등을 보관함에 넣었다. 물은 가죽 주머니에 담았고 항해 중에는 빗물을 모아 마셨다. 도구와 무기는 반드시 점검해야 했다. 도끼, 칼, 창,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어야 했다. 그들은 항해가 단순한 무역이나 여행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잘 알고 있었다. 출발 전에는 늘 신에게 기도하는 의식이 있었다. 바이킹은 자연을 두려움과 존경으로 대했고 바다는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아르니와 동료들은 해안가에 서서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바라보며 오딘과 토르에게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바람은 가볍게 불었고 파도는 그들의 발밑에서 잔잔하게 움직였다. 이 순간 자연은 마치 대답하듯 잠시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 아침에는 낮게 떠 있었고 바람은 적당히 등을 밀어주었다. 남자들은 배를 물가로 옮기고 노를 잡고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었지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바이킹 사회에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었다. 드레카르베는 물 위에 부드럽게 떠올랐고 이내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에 서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아내들은 작은 부적을 꼭 쥐고 있었다. 배가 조금 멀어지자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결국 바람과 파도만이 귓가에 남았다. 항해가 시작되면 시간의 감각은 달라졌다. 배 위의 하루는 땅에서의 하루보다 느리고 길었다. 노 젓는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고 남자들은 교대로 노를 잡았다. 바람이 좋을 때는 돛을 올려 항해했지만 바람이 없거나 방향이 맞지 않으면 노를 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배 위에서는 기본적인 규율이 있었다. 누가 물을 배급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나누는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혼란은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에 모두가 규율을 지켰다. 아르니는 가끔 노를 쥔 손을 쉬게 할 때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었다. 어떤 날에는 바다가 유리처럼 평온했고 어떤 날에는 검은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다. 바이킹 항해자들은 별과 태양으로 방향을 찾았다. 구름이 낀 날이면 경험과 직감이 전부였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냄새, 파도의 흐름, 새의 움직임, 모든 것이 길을 알려주는 작은 단서였다. 바다는 냉정했고 인간은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였다. 하지만 바이킹들은 이 작은 존재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바다와 싸우지 않았고 대신 바다와 함께 움직였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맑아져 수많은 별이 드러났다. 아르니는 갑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북극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고 별빛은 물 위에 길게 반사되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했다. 가장 고요한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게 된다. 아르니는 가족을 떠올렸고 집안의 따뜻한 불빛을 떠올렸다. 그리움은 그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리움은 그가 돌아가야 할 이유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항해는 끝없는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바다는 그들에게 세상을 보여주었고 세상은 마을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시야를 선물했다. 드레카르베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뱃머리는 어둠을 가르고 별빛은 물길을 비추었다. 오직 노 젓는 소리와 물결의 숨결만이 밤속에서 살아있었다. 마을을 떠나온 지 며칠이 된 어느 밤 아르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은 부드러운 선율을 만들고 있었고 파도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규칙적 리듬을 만들었다. 이 리듬은 그를 잠으로 이끌었고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그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바다는 적이 아니었다. 바다는 그들을 시험했고 동시에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험을 반복하며 강해졌다. 그렇게 또 하나의 하루가 바다 위에서 지나갔다. 배는 계속 나아갔고 하늘과 바람과 별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며 함께 움직였다. 어둠은 끝이 없는 듯 했지만 언젠가 다시 새벽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바다는 언제나 그들의 친구이자 적이었다. 어느 날은 고요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다가도 어느 날은 거대한 짐승이 되어 배를 삼키려 했다. 아르니와 동료들이 드레카르에 오른 지 여러 날이 지나며 시간은 바람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항해하는 동안
낮과 밤의 개념보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성질, 그리고 배가 내는 작은 소리들에 더 민감해졌다. 바다 위의 삶은 단순하지만 깊었다. 하루는 노를 젓고 돛을 조절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흘러갔다. 식사는 간단한 건어물과 빵, 그리고 약간의 물로 이루어졌으며 잠은 갑판이나 얇은 천막 아래에서 교대로 취했다. 배 위에는 사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대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침묵이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바다는 금빛으로 덮였고 드레카르는 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남자들은 햇빛을 받은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을 떠올리거나 앞으로 마주할 세상을 상상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땅의 가능성에 설렘을 느꼈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속에 어렴풋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바다는 쉽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하늘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거칠어졌으며 바다는 낮은 울음을 내듯 흔들렸다. 아르니는 오래전에 배운 항해자의 감각으로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공기 속에 섞인 소금기와 갑작스런 차가움은 분명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하늘은 빠르게 구름으로 뒤덮였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말없이 움직였고 배에 돛을 내리고 필요한 장비들을 고정했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바다는 숨을 고르듯 조용하다가 갑자기 크게 요동쳤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나무판이 삐걱거리며 마치 신음하는 소리를 냈다. 폭풍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다가왔다. 바다는 잠시 침묵했다가 곧 분노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는 배의 옆구리를 세차게 때렸고 물방울은 얼굴에 얼음처럼 부딪혔다. 바람은 온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강했고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는 듯했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고 천둥은 바다 깊은 곳까지 울렸다. 항해자들은 서로의 눈을 잠시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각자의 표정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아르니는 노를 잡고 몸을 낮춘 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했다. 이 순간에는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술, 경험, 침착함. 무엇보다도 서로를 믿는 마음이 필요했다.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은 모두의 책임이었다. 물결이 닿는 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지만 드레카르는 고대 장인들이 만든 강한 뼈대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바람은 계속해서 배의 몸체를 밀어붙였고 배는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고 하늘과 바다는 하나로 뒤섞인 것처럼 보였다. 이 혼돈 속에서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폭풍 속에서는 한 시간도 하루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구름은 천천히 흩어졌고 바다는 거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규칙적인 파동을 보였다. 첫 번째 별이 구름 사이에서 보이자 남자들은 간신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폭풍을 견뎌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배는 마치 큰 시련을 겪고 난 뒤 숨을 돌리는 생명체처럼 조용히 흔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쯤 바람은 다시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고 바다는 흔들리면서도 온화하게 빛을 반사했다. 하늘은 깊고 고요한 밤하늘로 변했고 수많은 별들이 어둠을 뚫고 나타났다. 항해자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나누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제 더 강해진 듯했다. 그들은 갑판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아르니는 손을 떨며 남은 물 한 모금을 마셨고 주변에서는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용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두려움, 안도, 그리고 연대감. 바다는 그들에게 시험을 주었고 그들은 그 시험을 함께 이겨냈다. 이 경험은 어떤 무기나 명예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만들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배 위에는 오랜만에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다. 항해자들은 별빛 아래에서 식사를 나누며 오늘의 폭풍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냈다. 누군가는 파도에 거의 휩쓸릴 뻔한 순간을 웃으며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본 느낌을 설명했다. 그들은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았다. 바이킹은 항상 위험 속에 살았고 그 위험을 넘어서야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늘의 반짝임은 뚜렷했다. 항해자들은 오래전에 배운 대로 별자리의 위치를 보며 방향을 정했다. 북두칠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북극성은 전통처럼 흔들림 없이 하늘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이 별들은 폭풍보다 강한 존재였다. 아르니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육지에서의 삶과 달리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인간의 약함도 세상의 넓음도 자연의 거대함도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이런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존재인지 깨달았다. 가족, 공동체, 고향, 그 모든 것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곳에서 살아남게 했다. 바다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용기까지는 빼앗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항해자들은 교대로 잠들었고 아르니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배는 잔잔한 물결 위에서 흔들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돛을 스쳤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다. 드레카르 배는 어둠 속을 조용히 항해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갔다. 바다는 거대했고 삶은 작아 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작은 삶들이 끝없이 빛나는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바다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며칠 동안은 마치 피로를 씻어내듯 잔잔했고 바람은 항해자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아르니와 동료들은 다시 규칙적인 리듬을 찾아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먼 수평선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희미한 선 하나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선은 조금씩 넓어졌고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땅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육지가 보이는 순간 배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몇 날 며칠 동안 끝없는 물결만을 바라보던 항해자들에게 땅의 모습은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계심도 섞여 있었다. 새 땅은 항상 기회의 땅이기도 했지만 위험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아르니는 수평선 위에 나타나는 숲의 윤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높은 절벽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위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색은 어두웠고 자연은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거칠고 깊어 보였다. 드레카르는 조심스럽게 해안으로 접근했다. 바닷물은 얕아지고 뱃머리는 부드럽게 모래 위에 닿았다. 노젓는 소리가 멈추고 배가 완전히 멈춰서자 마을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으로 단단한 땅의 감각이 눈앞에 펼쳐졌다. 항해자들은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모래를 밟으며
서로의 균형을 확인했고 이어서 주변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숲에서 흘러나오는 흙냄새와 나무의 향기를 실어왔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안을 때리며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들은 먼저 해안을 살피고 주변 지형을 파악했다. 바이킹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할 때마다 같은 순서를 따랐다. 첫째, 물의 흐름과 지형을 확인한다. 둘째, 숲에 어떤 동물 소리가 있는지 귀를 기울인다. 셋째,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나 불길한 조짐이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정착 가능성이나 교역의 여지가 있는지 탐색한다. 아르니는 해안 가까이에서 자라는 풀의 종류를 살피고 땅의 촉감을 느껴보았다. 그의 손은 땅의 단단함과 습기를 통해 이곳이 비옥한지, 위험한지, 혹은 지나쳐야 하는 곳인지 판단하려 했다. 숲에서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울음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길한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생명의 소리로 느껴졌다. 그들은 숲의 가장자리까지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나무들은 높고 굵었으며 잎은 바람이 지나는 길을 따라 잔잔하게 흔들렸다. 숲 깊은 곳에서는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지만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전한 자연이었다. 아르니는 나무 껍질을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단단하고 귀중한 건축 자재가 될 수도 있었고 도구를 만드는데 유용할 수도 있는 재질이었다. 동료들은 서로 간단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숲을 조금 더 탐색했다.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었다. 땅은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바이킹의 삶에 있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넓혀갔고 새로운 자원을 찾았으며 때로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늘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위험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탐색을 마친 뒤 그들은 해안으로 돌아와 일단 작은 캠프를 꾸렸다. 배는 모래에 단단히 고정하고 주변에 경계를 세웠다. 불을 피우기 전 아르니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모아왔다. 불은 정보였다. 불꽃의 연기가 멀리 퍼지면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차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낮고 조용한 불을 피웠다. 해안가는 바람이 적당히 불어 연기를 빨리 흩어지게 했고 밤이 되자 불은 단순한 열과 빛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불빛은 새로운 땅에서의 첫 번째 안전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자 하늘은 깊은 남색으로 물들었다. 별들은 바다 위에서 볼 때보다 훨씬 가까운 듯 반짝였고 숲에서는 밤의 생명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항해자들은 두려움보다 경외감을 느꼈다. 이곳은 그들에게 낯선 땅이었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땅이기도 했다. 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탐험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르니는 낮 동안 숲에서 봤던 나무와 땅의 느낌을 공유했고 어떤 동료는 바위에 새겨진 이상한 무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자연의 흔적일 수도 있었지만 인간의 손길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 말은 잠시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만약 이 땅에 이미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들은 적일까? 친구일까? 바이킹은 교역에도 능했지만 때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탐욕과 경계심, 확장과 조심스러움 사이에서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바닷물은 검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다. 들려오는 소리는 불이 타는 소리, 숲의 바람 소리, 그리고 드레카르에 부딪히는 물결의 부드러운 리듬뿐이었다. 이 모든 소리가 모여 마치 새로운 땅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아르니는 불가에 앉아 손을 내밀어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땅은 아직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자원은 물론이고 새로운 교역의 기회 혹은 새로운 갈등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이킹의 역사는 늘 이런 선택들 위에서 만들어져 왔다. 위험을 감수하고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조용히 빛났고 바람은 숲과 바다를 넘나들며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내일 그들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이 땅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저 첫 발을 디딘 땅에서의 첫 번째 밤이었다. 이 고요한 순간 속에서 아르니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조금의 두려움, 조금의 기대,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모험의 본능. 그렇게 새로운 땅에서의 첫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불빛은 흔들렸고 파도는 여전히 바위를 스쳤으며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은 커졌고 그들의 이야기도 더 넓게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 땅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 밝자 아르니와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밤새 불씨는 잦아들었고 차가운 공기가 캠프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숲에서는 밤새 쉬었던 새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고 바다는 은빛 물결을 만들어 해안을 부드럽게 때렸다. 새로운 땅에서의 아침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평온함을 주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언제든 긴장으로 바뀔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기운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아직 이 땅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다. 아르니는 어제 숲에서 들었던 미묘한 소리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고 동물의 발자국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 느낌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바이킹의 항해자들은 새로운 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자연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뒤 그들은 다시 숲 가장자리로 이동해 주변을 탐색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숲은 깊고 조용했다. 아르니는 발밑의 자갈, 바위에 남은 작은 흠집, 꺾여있는 나뭇가지를 유심히 살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흔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멈췄다. 숲의 깊은 곳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는 나무들 사이에서 어렴풋한 그림자로 보였지만 곧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원주민으로 보였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고 머리는 길며 옷은 가죽과 털로 만들어진 단단한 외투였다. 그의 손에는 짧은 창이 들려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자세는 아니었다. 대신 그의 눈은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가득했으며 동시에 궁금증도 깃들어 있었다. 아르니와 동료들은 즉시 손을 무기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였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듯 시선을 맞추었다. 침묵이 흘렀다. 숲의 바람소리가 둘 사이를 오가며 마치 오래된 의식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원주민은 무대 위 배우처럼 천천히 다가오다가 일정한 거리에서 멈추었다. 아르니는 그의 손이 무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 손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적개심보다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음을 느꼈다. 이 순간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과도 같았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서로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상대가 침입자인지 손님인지 알 수 없었다. 아르니는 천천히 빈손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주민도 잠시 그 동작을 바라보다가 창을 살짝 낮추었다. 그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팽팽했지만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신뢰의 조각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표정과 몸짓은 많은 것을 전달했다. 아르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말했다. 아르니. 원주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낮고 단단한 발음이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이름은 그 어떤 언어의 장벽도 가볍게 넘어가는 달이었다. 둘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원주민은 아르니의 옷과 벨트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고 아르니는 그가 들고 있는 짧은 창의 날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처음 대면한 순간이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을 때 아르니의 동료가 작은 가죽 주머니를 열어 말린 고기 한 조각을 꺼내 원주민에게 내밀었다. 원주민은 처음에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그들의 눈에서 적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는 그 고기를 코에 대어 냄새를 맡아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놀라움이 스쳤다. 맛의 낯설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친절에 놀랐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고개짓 하나가 서로의 거리를 크게 좁혀주었다. 그리고 원주민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열매 몇 개였다.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향긋한 냄새가 났다. 그는 그것을 아르니에게 건넸다. 교환의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교환이 아니라 신뢰의 교환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렇게 작은 교류는 바이킹과 원주민 사이에서 처음 이루어진 평화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원주민은 손짓으로 아르니와 동료들에게 숲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들을 따라오라는 듯 했다. 그러나 아르니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해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바이킹은 결코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특히 새로운 땅에서의 첫 만남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어느 정도의 경계 속에서 그들은 원주민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몸짓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말보다 표정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었다. 결국 원주민은 잠시 숲으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경계와 신뢰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아르니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 만남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알 수 없었다. 평화로운 교류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이 땅이 그들에게 내린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 땅에는 이미 삶과 이야기가 있었고 그들은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항해자들은 작은 불가에 둘러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불빛은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 이 새로운 땅의 냄새를 실어왔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도 모른다. 불은 타올랐고 바다는 낮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작은 시작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지만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들과의 만남이라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새 땅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피오르드처럼 길게 뻗은 해안 앞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다. 숲에서는 새들이 조용히 울었고 해안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아르니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걱정과 기대, 그리고
가느다란 긴장이 그의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엉켜 있었다. 어제의 만남이 오늘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원주민의 표정은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환영하는 듯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들 역시 낯선 존재였다. 바이킹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땅,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아르니와 동료들은 모닥불 근처에 모여 짧고 조용한 아침 식사를 나눴다. 말린 고기와 빵을 씹는 소리만 들릴 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긴 침묵은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한 묘한 공기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해가 숲 너머에서 조금씩 떠오르자 숲속에서 갑자기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즉시 몸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르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동료들을 진정시켰다. 어제 만난 바로 그 원주민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2명의 동료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역시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공격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듯 보였다. 셋은 해안 가까이까지 천천히 걸어오더니 일정한 거리에서 멈춰섰다. 아르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발밑에는 모래가 부드럽게 눌렸고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분명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덜 날카로웠다. 원주민 3사람은 잠시 서로에게 시선을 주고받더니 대표로 보이는 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는 아르니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어깨에 달린 작은 장식물을 떼어내 아르니 앞에 놓았다. 그것은 동물뼈로 만든 작은 조각상이었다. 거친 선이지만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였다. 아르니는 그것이 공격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임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허리띠에 걸려있던 작은 은 장식품을 떼어 바닥에 놓았다. 그것은 전투에서 사용하는 무기와는 전혀 다른 평화를 나타내는 물건이었다.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짧은 순간에 기묘한 이해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말을 넘어 더 깊이 연결되는 듯 했다. 원주민은 또 다른 신호를 보냈다. 이번에는 손짓으로 자신들을 따라오라는 듯 했다. 아르니는 주변을 살폈다. 동료들은 긴장했지만 그의 판단을 믿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몇 명의 동료와 함께 원주민을 따라 숲 안쪽으로 들어갔다. 숲은 처음보다 더 깊고 진해 보였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서 있었고 잎사귀들 사이로 햇빛이 조각처럼 떨어졌다. 발밑에서는 부드러운 이끼와 낙엽이 소리를 흡수하며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의 소규모 거주지가 있었다. 몇 채의 천막과 나무 울타리,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모닥불이 타고 있었다. 공터에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몇몇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곧 원주민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르니는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바이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도 바람과 땅과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든 비슷한 방식으로 미소 짓고 비슷한 방식으로 두려워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사랑했다. 말은 다를지라도 마음의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바이킹에게 물과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었고 그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지만 분명한 호의가 담겨 있었다. 아르니는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말보다 존중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순간 긴장은 비로소 녹아들기 시작한다. 한참 동안 그들은 공터에서 서로의 삶을 관찰하고
작은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바이킹의 낯선 금속 장식품에 흥미를 보였고, 바이킹들은 원주민의 식물 채취 도구와 짐승 사냥 도구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은 항상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숲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긴장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원주민 중 한 명이 급히 뛰어와 무언가를 말했고, 그의 표정은 방금 전까지의 평온과 완전히 달랐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아르니와 동료들은 즉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원주민들은 바이킹들에게 천막 뒤로 몸을 피하라고 손짓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숲 깊은 곳에서 새로운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원주민과 같은 부족이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적대감이 가득했고 손에는 창과 곤봉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바이킹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듯했다. 원주민 지도자는 두 부족 사이에 서서 격렬한 몸짓으로 말을 건넸다. 그는 바이킹을 보호하려는 듯 앞을 가로막았고, 침입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아르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이 땅의 갈등은 이 땅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몇 분 동안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그러나 다행히 원주민 지도자의 설득이 효과를 낸 듯 침입자들은 천천히 무기를 내리고 숲속으로 물러났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바이킹을 경계했다. 먹구름 같은 위협이 사라지자 원주민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도자는 아르니에게 다가와 손바닥을 자신의 가슴에 대며 깊은 존중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뜻은 분명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았다. 이 단순한 행동은 서로에 대한 인식의 문을 여는 조용한 의뢰와 같았다. 아르니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같은 방식으로 손을 가슴에 댔다. 그 순간 두 세계는 아주 얇지만 단단한 다리를 만들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모닥불의 연기는 하늘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 모든 혼란이 지나간 뒤 숲은 다시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이제 단지 자연의 고요가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진 사람들의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바이킹과 이 땅의 원주민은 서로의 삶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아니었다. 무력도 아니었다. 작은 교환과 작은 제스처,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상호 존중이 그들의 첫 연결을 만들었다. 해가 지고 땅이 어둑해지자 아르니와 동료들은 다시 해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며 불빛 옆에 앉았다. 아르니는 자신이 오늘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천천히 떠올렸다.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든 비슷했다. 서로의 두려움은 닮아 있었고 서로의 희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이 그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대답이었다. 바다는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땅은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하루가 차분히 끝났다. 파도는 해안을 부드럽게 때렸고 숲은 어둠 속에 잠겼으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제 새로운 인연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